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30일자 좀 늦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트럼프 한국 언론과 그리고 원생동물 굴레라는 제목으로 정준희 기자가 미디어 인문학교 해시 칼리지 원장이라는 사람이 시사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3월 28일 7시 47분에 기고한 내용이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최소한의 합법성과 정당성의 외피라도 씌우려는 노력이 사라지고 있다. 대다수 한국 미디어는 미국의 트로파간다를 고스란히 따라가는 걸 넘어 그 전과를 중계하느라 분주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살육을 감행하는 동안에는 그 서방이 아무런 대응도 대응하지 못했다. 우리가 제 스스로가 소리내어 읽으면서도 아니다 하는 거,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살육을 감행했다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걸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당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벌어진 미국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공습은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가 역겹고 우리가 그런 질 낮은 수사학의 정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수치스럽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한 분노라는 프로파간다. 누가 봐도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사관과 개인적인 생각과 사익에 의해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전쟁임에도 이들은 도리어 그 사사로움에 더 공감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국의 다다수 언론과 미디어 그리고 유력한 정치 세력은 전혀 다른 감정선위에 놓여 있는 듯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행보는 북한과 중국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서 빨리 북한과 중국에 대해 절연하지 않으면 나아가 그들과 함께 혐오하지 않으면 트럼프의 언필칭 장대한 분노가 조만간 우리를 말하자면 그들이 미워하는 현재의 우리 정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투의 주문을 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권위주의라고 불러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미국 트럼프에 대해 이스라엘 네탄야후에 대해서는 장대하기는커녕 소소하게라도 분노하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자국민을 향해 군대를 동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과는 끝내 절연하지 못하는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네요. 이들이 선별적 분노와 공감이 실은 분노도 공감도 아닌 분별 없음에 불과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한국의 상황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방식으로 미국이 위대해지려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초라해져야만 한다. 이 단순한 산식조차 들어설 수 없을 만큼 이들의 머릿속이 진작에 쪼그라들어 버린 것 아닐까요? 그 위축의 병인은 무엇일까? 라고 갑자기 논리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위축적 자아도취에 동참할 텐가? 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이론가인 마셜 맥클루언의 진단을 빌리자면 기술은 인간의 신체 기관인 확장, 익스텐션이며 매체는 인간 감각기관의 확장이라는 그 유명한 언술은
확장의 수반대에는 위축, 아트로피를 필연적으로 내포한다 라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을. 그런 위축과 함께 찾아오거나 그 위축 끝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절단, 앰퓨테이션.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바로 모철, 프로스테시스, 이다. 안경이나 의복처럼 처음에는 보호제의 기능에 국한되었다가 점차 안구에 대체하고 피부를 갈아 끼우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 전쟁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용되었다는 AI는 단순히 의사결정자들의 두뇌를 보조한 수준일까? 아니면은 은혜라고 하는 부를 정도로 근본까지 대체해버린 것일까? 버린 상태일까?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전일성이 이 정도까지 결여되어 있진 않았다. 반면 지금의 트럼프는 그저 그때그때 빛을 검지해서 움직이는 원생동물인 유클레나 같은 존재나 다름없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맥클루어는 마치 나르코시스라고 되어 있네요. 나르시즘을 이 위축과 절단 그리고 보철 개념에 연동시킨다. 마치의 나르시시즘은 나르시서스 에즈 나르코시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이라고 명명한다. 이들은 자아도취는 최근의 과거와 근래 미래 가치까지를 포괄하는 역사적 국면 안에서 도통 끝나거나 역전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게다가 그들의 자아도취의 이론이 되면 마치 스스로도 위대해질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우리 안에 더 뒤틀린 나르시시즘은 말에 무엇 할까라고 얘기를 전개합니다. 중학교 과학교과서에서 배웠던 유클레나를 떠올려 보라. 이들은 신체를 절단당하면 각각의 조각에서 다시 본체를 만들어낼 정도의 타고난 생존력을 갖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신체 구조가 지극히 단순하니까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자생적 유클레라를 갖게 된 것일까? 아니면은 트럼프와 마가라는 유클레라로부터 절단된 조각이 증식하여 우리 안에 저들의 빛을 찾아 이동해 온 결과일까라고 자탄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를 위축이 되고 절단이 되고 보컬이라는 그런 미디어 이론으로 한 것을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마치 나르시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정준회는 근본 원인이 인신공격적이고 인격 모독적이라면 그 원인을 포기할 모르는 그 자신이 단세포 생물인 것 같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자신이야말로 맥클루언 이론에 도취되어 있을 뿐이라고 판단됩니다. 틀니 보철로 비유하면 그것 때문에 수명이 연장된다는 점에 이르러서야 자신도 단세포 동물이었음을 이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제 의견을 표현해 봅니다. 이 대통령 제주 4.3 잊어선 안 될 역사, 국가폭력적 범죄, 나치 전범처럼 영구 책임. 김수정 조선비자에서 2월 26일, 3월 29일 15시 43분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 읽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네요. 그래서 제 견해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재명이 태어나기 전 역사적 사건, 그 4.3 사건은 이재명이가 태어나기 전의 사건인데
자신은 어떻게 확신하는가? 대한민국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치루어야 했던 빨갱이 소탕 작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억울하게 희생된 인민가님도 있었겠지요. 그거는 인정하는데 4월 3일을 앞둬서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힌다. 뭐 이런 데서 이재명이가 뭘 얘기를 했다는 거죠. 현재의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현재의 대통령은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인걸 모르구나. 만약에 계속 독재 정권이 이어졌다면 이재명이 존재가 했을까요? 그리고 4.3 사태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전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저도 4.3 사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대한민국이 그 2차 대전 후에 그 남북이 이 분단이 되면서 한국의 민주정부를 세우려면은 빨갱이들을 다 죽였어야 되는 건 사실이 아니냐. 그거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평화 뭐 이런 이름을 내세우면서 현 정부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국토부 아파트 하자 판정 상위 20개사 건설사 공개. 1위는 수은영 종합건설. 스킨인더 게임에서 먼저 쳐야 할 것은 이 뉴스를 보면서 국토부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미나 조선비지에서 3월 29일 11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표현된 것만 읽겠습니다. 기능불량, 득점 및 탈락, 균열, 결로, 누수, 오염 및 변색 이런 순으로 하자가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기업이 수은영 전역건설이라고 이름도 듣도 못한 회사 이름이 나오네요. 이어 대명종합건설, SM상선, 제일건설, 대우건설이 순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두개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이 1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국토해양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명당 공개의 실질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명당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자 관련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뉴스를 또 보면서도 생각나는 것은 준공검사는 그럼 누가 했는데 그게 저는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감리회사 명단도 공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자가 많다면은 지자체가 최종 준공검사 승인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자체는 뭐하고 자빠졌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지자체 공무원이 준공검사 서류가 오면은 그냥 도장 찍고 내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부조리의 온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공무원이 무슨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준공검사 했냐 뭐 어쨌냐. 감리회사 그 감리 보고서까지 다 모든 서류가 들어와서야 그 준공검사가 나는데 그 준공검사는 형식적인 거죠. 그럼 감리회사는 뭐하고 자빠졌었냐. 하자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 그동안 그걸 뭘 하고 자빠졌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건설사를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리회사까지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또 지자체에서 최종 승인을 내렸는데 국토해양부는 조금 간접적인 모양이죠. 중공검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까발리고 있는데 니들이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검찰 폐지 법 왜곡범 신설의 검사실 통통, 쌓여가는 미제 속 사법 시스템 마비. 이기명 기자가 뉴델리에서 3월 2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 특검 파견 출사표로 업무 공백 심각, 쉽게 자치지청 정원 50%만 근무 중, 검찰청 폐지 현실화와 법 왜곡죄 여파, 엑소더스 특검 조치 예견했던 문제, 이렇게 요약을 보도를 했습니다. 빨간 글씨만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쌓여있던 사건들이 암장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검사들의 수사의 의지를 꺾는 요인인 법 왜곡죄 통과로 이러한 문제를 실화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안미연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 검사라면 사실 밑바닥 애죠. 2018년 5월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을 거꾸로 소급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는 누가 판단하는가? 스킨 인 더 게임으로 치면 왕이 처벌하는 것인데 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왕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법 왜곡죄는 사법까지 검찰까지 묶어서 내가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판단하겠다. 니들이 제대로 재판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재명이가 예를 들어서 결함이 없는 그런 무소불위의 왕과 같은 사람이냐, 지금 왕권을 행사하려는 것 같습니다. 전국 지자체 자치지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뭔 얘기하는데, 검찰 인력 정원 절반밖에 지금 미제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풀어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 338명의 55배 수준으로 지금 검찰 인력이 떨어졌다는 것 얘기를 하고요. 보안 수사권을 남겨둔다 해도 다 망가진 상황에서 할 수도 없다. 보안 수사권을 남김없이 거둬가라 라고도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맥 브래컬 5대 특검, 검폐지법 법 왜곡죄 통과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예견된 이른바 회색 콜프서 상황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직검사도 매년 늘고 있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고, 검찰 내부의 내부망 2%의 글을 올려 사직할 뜻을 밝히며 정치적 논리가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서 더는 제가 지향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까지 검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 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했어도 너는 법을 잘못 적용한 거야 라고 누가 판단하는 거냐 이게요. 그러니까 왕권 정도나 돼야 왕이, 옛날에는 왕정 시대면 너 새끼야 너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이 얘기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왕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참 이게 이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무너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기 딛고 더 강해지는 K제조업, 추락하던 중견차 3사 제도약 비결은 이라고 또 이윤정 조선비지에서 3월 30일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GM 6억 달러 투자로 철수설 진화,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 자체 개발 생산, 탄탄한 부품 공급망도 GM 못다나는 이유, 품질 영향력으로 르노 KGM도 반등세, 미래 대비 위해 비용 경쟁력 확보의 필요,
한마디로 중견으로 밀려나는 GM 코리아나 르노나 또 KGM, 옛날에 쌍용 자동차 등등이 왜 지금 버티고 있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부품 공급망이 강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GM 엔지니어만 3,000명, 부품 공급망도 한국의 저력이다. 부산 공장의 품질 1등 르노 KGM도 세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대형 그 현대차죠. 사실 현대차 외엔 뭐 있겠습니까? 그 밑에 조금 매출이 부족한 사람들도 지금 열심히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KGM의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주력 모델은 중형 SUV인 포레스와 쿠페형 SUV 에퀴언, 중형 픽업 트럭 무쏘 등이다. 과거 쌍용차 시절부터의 SUV의 명가로 손꼽히면서 이거를 다시 지금 살려내고 있다. KGM은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와 손잡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차피 BYD는 전기차에서 세계 우선순위를 가고 있는 현실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한 불건 중견 3사 비용 경쟁력 확보 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아끼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임금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현대차만큼 고임금을 가지면서는 버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란 전쟁이 예멘의 새로운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렇게 뉴스 보도를 냈는데, 제가 미리 답을 낸다면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동맹이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CNN이 좀 좌파성이죠. 두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홍해 남쪽 입구에 있는 주요 수로를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후티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후티 쪽은 누구인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란의 범 이후 그들은 예멘의 홍해 해안선 대부분과 함께 북부 지방과 수도 사나를 점령했다라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의 전쟁에 참여할까요? 이란처럼 협회 통과료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근본 아니겠냐라고 제가 미리 예단을 합니다. 이들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료를 받는다면 지들도 홍해 통과료를 받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러시아는 치솟는 유가로 인한 횡재를 예상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드론 공격으로 수출 능력의 거의 절반이 파괴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마 포춘지에서 3월 30일 날 2시에 보도를 했네요. 우크라이나는 흑해의 노보로시스크와 발트해의 프리모르스크, 우스트루가 등 러시아의 주요 수출 허브의 대상으로 1년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석유가 수출이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계획된 정유소 유지 보수. 물론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러시아 공급을 더 많이 제거하면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여전히 아시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부 터미널에서 원유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동쪽에 있는 유전에서 나오는 것을 한국이나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공개된다면은
골치 아파지겠네요. 모스크바의 한 비즈니스 임원은 또한 인플레이션에 치솟는 가운데 위기가 서너 달 안에 닥칠 수 있다고 러시아 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은행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키신저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뉴스를 봤을 때 그동안에 지득된 정보로 해석할 때는 키신저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중국이 빈 공간인 시베리아를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좋은 해법이 있을까? 그건 바로 과거 적백 내전보다는 러시아가 동서로 갈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적세군이 승리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갈라져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시베리아를 탐내지 못하도록 그 전에 중국을 해체시켜야 한다. 빈 공간이 되어가는 만주에 이어 시베리아를 통일 한국이 고대 이동했던 곳을 차지하면 된다. 한로 혼연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부동산 보유세 띄우는 여당 진성준 7월 시행 가능성 신지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3월 3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오는 7월 세제 개편을 포함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30일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감독원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적인 것 같다는 견해도 있고요.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고 있답니다. 부동산 보유세 뭐 이런 거 뭐 하는데 자 이런 그 뉴스 보도를 보면서 제 견해를 적어 봅니다. 재산세율을 그대로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기준 지가만 크게 올려도 투기 목적 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1가구 1주택은 제외되어야 된다. 저를 예를 들자면은 일반 서민이 only 내 한 주택 여기에 대해서 보유세를 매기겠다면은 정부가 이런 개똥 같은 정보가 어디 있냐고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왜 그런 걸 할까? 그리고 이들 지방선거 전에 흘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독식을 할 것 같으니 양당 체제라는 민주주의를 위해 지지율을 의도적으로 내리려는 그런 큰 그림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세금을 올리겠다. 그 지가를 기준지가를 올리겠다. 그 세금을 뜯어내겠다. 그러면 일반 국민이 지금 현 정권에 지지를 하겠느냐? 시행은 지방자치 후에 나온다고 하지만 미리 이렇게 썰을 푸는 얘기는 사실 민주당한테 악재인데 이걸 왜 하느냐? 자기네들이 다 독식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독재죠. 일당 독재. 일당 독재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서 지금 얘네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건 태플린트로 신보수주의 선언을 다시 얘기하고요.